네, 안녕하세요. 런통령입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통증 중에 이제 제가 겪고 있는 섬유근육통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섬유근육통을 겪고 있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의사 선생님들이 이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아픈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직접 겪으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이제 예전에는 꾀병으로 취급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이었어요. 일단 섬유근육통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섬유근육통은 만성적인 전신의 근골격계 통증, 뻣뻣함, 감각 이상, 수면장애, 피로감을 일으키고 신체 곳곳에 압통점이 나타나는 힘줄 및 인대 근막과 근육, 지방조직 등 연부조직의 통증 증후군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섬유근육통을 진단할 때 압통점이 있어요. 아마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섬유근육통 진단을 할 때 압통점이 나타나 있는 표를 주고 어디가 아픈지 표시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18군데 압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곳 이상이 아파야지 섬유근육통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섬유근육통이 왜 생기는지 지금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먼저 이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영어로는 이제 fight or flight reaction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격투 도주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옛날 원시 시대 때 원시인들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잠들거나 이렇게 이제 숲속에 생활을 하잖아요. 숲속에서 이제 자거나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맹수, 뭐 호랑이나 아니면 뭐 곰이나 이런 맹수가 갑자기 근처에 나타났어요. 그럴 때 이 원시인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맹수를 때려잡거나 아니면 맹수로부터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폭발적인 힘이 필요해요. 뭐 달려서 도망가려고 해도 힘이 필요하고 맹수를 때려잡으려고 해도 힘이 필요합니다.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힘의 원천은 근육과 인대 쪽에서 나오거든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어떤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육에 힘을 좀 더 실어주려면 근육으로 영양분이 많이 가야 되겠죠.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돌고 있는 이 혈액이 뭐 장기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 여러 부위로 가고 또 근육으로도 갑니다. 그런데 또 이제 표로 보여드리는데 이건 이제 섬유근육통일 경우에 아니면은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왔을 경우에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인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반응일 때 상황을 가정해서 뭐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혈액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어디로 많이 가는지 나타난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이제 장기로 가야 될 그 혈액들이 근육으로 많이 보내지게 돼요. 혈액 자체도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이 혈액량, 순환하는 혈액량 자체도 늘어나고 또 이제 혈액 자체가 근육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야 될 혈액들이 이제 근육으로 가서 폭발적인 힘을 내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호르몬들이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죠. 그런 게 분비가 되면서 간에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돼 있던 영양분을 포도당 형태로 전환을 해가지고 온몸에 영양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생존의 어떻게 보면 비법이죠. 예전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생존 비법이었고 그게 후세대로 계속 유전 형질이 전달이 되면서 현재까지 우리도 그 같은 유전 형질을 받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게 받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근육은 긴장이 돼 있고 수축돼 있을 거고 장기로 가던 혈액은 근육으로 자꾸 가니까 소화도 안 될 것이고
뇌로 가거나 이런 혈액들도 또 근육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이 증상 중에 파이브로포그라는 증상이 있어요. 기억력이 조금 약간 가물가물해지고 조금 머리가 이제 맑지 않고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 파이브로포그 같은 증상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거거든요. 이 격투도주 반응이라는 게,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밤에 이제 잠이 잘 안 와요. 밤에 잠을 잘 때는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푹 자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감신경이 계속적으로 항진이 돼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곤하고 근육에 이제 계속 근육이 수축하니까 통증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약간 이제 우울 증세도 같이 동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이 섬유근육통은 류머티스 내과나 뭐 정형외과에서 보통 정의를 하고 이제 과가 이렇게 그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개 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뭐 류머티스 내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아니면 신경외과, 그리고 내과, 내분비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과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치료가 사실은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했던 치료 방법들, 그리고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섬유근육통이 발생되는 거 순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먼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격투 도주 반응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격투 도주 반응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그리고 이제 근육이 약간 수축돼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일단 심박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이제 높여줍니다. 저장돼 있던 에너지죠. 간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를 다 혈액으로 방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을 이제 근육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로 가던 혈액, 이런 것들을 뇌로 가던 혈액 모두 이제 근육으로 보내주죠. 그렇게 되면은 근육에 좀 더 영양분이 많이 갈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생존에는 도움이 됐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이 되면은 우리 몸에 고장을 일으킵니다. 먼저 근육이 계속적으로 수축이 되면은 이게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심박수도 높아지고, 간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도 사용을 막 해버리고, 그리고 혈액을 계속 근육으로 보내주고, 그러다 보면은 장기가 이제 뭐 소화기관이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좀 덜 되다 보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이게 계속 되다 보면은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막 피곤한 상태, 만성 피로, 그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우울증도 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몸의 전체적인 활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근육 수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헬스장 같은 데서 무게 친다 그러죠. 이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무게를 들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약간 손상을 시키는 건데, 이걸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육에 계속적으로 손상이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는 이 헬스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엄청 먹어주잖아요. 영양분 공급이 잘 돼야 그 손상된 근육이 회복이 되면서 낫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로 가던 혈액이 다 근육으로 가고, 소화기관의 활성화가 이제 떨어지고, 밤에 잠도 못 자서 회복도 덜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회복이 더뎌지면서 통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통증이 계속이 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중추 감작이라는 게 있어요. 중추 감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작은 자극은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주 큰 자극, 통증으로 느껴야 할 만한 자극만 통증으로 느껴야 우리가 생존을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걸어가는데 아주 조그만한 돌을 밟았는데 그것도 뭐 아프다고 하면 아예 걸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주 뭐 뾰족한 못이나 이런 걸 밟았을 때는 당연히 통증을 느끼고 우리가 그거를 피하고 회복하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그런 돌 같은 거, 작은 돌을 밟아서 자극이 크지 않은데도 그걸 이제 통증으로 느껴버리면 우리는 아예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느끼지 않아야 될 통증을 이 섬유근육통 환자는 중추감작이라는 거가 중추감작이 돼서 통증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큰 통증을 느끼는, 뭐 아니면 작은 통증, 그렇게 크지 않은 통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청 심한 통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추감작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뭔가 발생을 해서 작은 통증이라도 있으면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 통증이 지속이 되다 보면 중추감작이 되고, 중추감작이 되면 약간 이제 작은 통증에도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치료가. 그래서 중추감작이라는 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아까 앞통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근육이 수축해가지고 오랫동안 뭉쳐 있으면은 그 근막이 이제 뭉치게 돼요. 근막이 뭉치면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마사지를 해도 그렇게 잘 풀어지지 않고, 그 특정한 지점, 그 지점을 누르면 그 아픈 정도가, 통증이 가장 심한 곳이 있어요. 그 근육의 모양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리의 종아리 근육, 비복근이라고 하는데, 비복근은 이렇게 두 갈래로 기다란 근육입니다. 무릎 뒤쪽부터 약간 발 뒤꿈치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근육인데, 그 기다란 근육 중에 한 가운데 부분을 꽉 잡아보면은 거기에 앞통점이 있어요. 근육 종아리가 뭉친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비복근의 앞통점을 꽉 잡으면 굉장히 다른 부위에 비해서 아픕니다. 뭐 앞통점이 아닌 부위를 잡아도 아프지만 앞통점을 꽉 누르면 더 아프거든요. 근데 그 부위를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침으로 푸는 게 드라이 니들링이에요. 그 트리거 포인트라는 걸 침으로 이제 찌르면,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국소 연축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수축되게 되거든요. 수축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는 그 뭉쳐있는 부분이 이제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육이 많이 뭉쳐있는 상태예요, 사실 섬유근육통은. 그래서 그 섬유근육통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섬유근육통의 통증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드라이 니들링이라는 방법입니다. 일단 그 앞통점이 이제 그 표에 나와 있는, 진단할 때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은 부위에 앞통점들이 있습니다.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이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통증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통증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신이 다 아픈 거예요. 전신에 다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가장 아픈 부위를 먼저 통증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 중추신경이 정확하지 않아서, 아주 정밀하지 않아 가지고 통증이 여러 군데서 와요. 막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프고 통증이 여러 군데서 쭉 올라오면 이거를 다 처리하지 않고 가장 아픈, 가장 자극이 센 부위를 먼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허리가 아프다, 처음에는 그러신 분들이 허리를 만약에 치료를 해보시면 이제 목이나 다른 부위가 또 아파요. 근데 그 부위를 치료하면 또 다른 부위가 아파집니다. 이렇게 해서 통증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사실은 온몸에 아까 말씀드린 격투 도주 반응에 의해서 근육이 다 수축했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고 통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온몸에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통증이 발생된 상태인데 가장 아픈 부위를 아프다고 느끼니까 거기를 치료하고 나면 다른 부위가 또 아프고 이런 식으로 통증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섬유근육통이 왜 발생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겠죠? 나랑 같이 근무하던 옆에 있는 동료 아니면 직장 선배 아니면 내 친구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구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도 그 사람들은 섬유근육통에 걸리지 않고 왜 나만 섬유근육통에 걸리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논문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섬유근육통에 잘 걸리게 되는 유전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섬유근육통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 내려있는 사이트들 뭐 서울대학교나 뭐 국립의료원 이런 데서 정의 내렸던 걸 보면은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 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이다 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섬유근육통이 아닌데도 내가 섬유근육통인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부모가 섬유근육통이면 자식이 섬유근육통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봤을 때 여러분 이제 후성유전학이라는 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후성유전학이라는 거는 일반 유전학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유전은 이미 정해진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그냥 후세대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근데 후성 유전이라는 거는 부모한테 그 기질을 물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자극,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미세 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환경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좀 더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인류가 이제 발전시킨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어미 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 자녀를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 쥐, 새끼 쥐를 이렇게 핥아줘야 되는데 핥아주지 않는 어미쥐가 있어요. 그 자식 쥐도 연구를 해보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자식 쥐가 또 낳은 자식 쥐도 같은 행동을 해요. 이제 좀 뭔가 불안해하고 약간 이제 잘 돌보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유전자 중에 GR 유전자라는 게 불활성화가 됩니다. GR 유전자가 메틸레이션 됐다고 하는데 GR 유전자에 메틸레이션 됐다고 하는 그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되면은 뭔가 더 불안해하고 더 뭔가 스트레스 반응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말고도 뭔가 이제 남보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니얼 키팅의 남보다 불안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봤을 때 연구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유태인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죠. 그 고문도 당하고 막 학대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모가 낳은 자식, 그 유태인이 낳은 자식을 살펴보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좀 알아보세요. 본인의 부모님이 이제 특히 어머니가 본인을 임신을 하셨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택구만 부탁드립니다. 조택구만 부탁드립니다. Jottetguman Butakheyo.